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식상한 논의가 아니고요. 이제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요. 큰일 난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뉴스 나왔는데요. 5곳 중에 한 곳, 초등학교 5곳 중에 한 곳 신입생이 10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한 반에 10명인가요? 아닌가요? 전체 10명이죠. 전체. 이제 한 학년의 신입생이 전체 10명도 안 된다라는 말.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초등학교 한 학년, 한 반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한 학년이죠. 신입생 그 한 학년의 전체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려 5곳 중 한 곳이. 예, 5곳 중 한 곳이랍니다. 전국에 하나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5곳 중에 하나래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정점을 찍었어요. 뭐 5천 몇백만에서 계속 이제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 정보 공식 사이트 학교 알림이 자료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가 여기에 공시한 초등학교입니다. 6,218곳이에요. 네. 6,218곳 중에 무려 1,395개 학교가 신입생이 10명 미만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무려 22%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하고 경북이 가장 많았고요. 각각 217개 학교로 집계가 됐고요. 이어서 전북 그리고 강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조금 도시 지역과는 좀 떨어진 곳이죠. 이런 지금 채팅창을 보면요. 마가회통님이 청년 취업 문제와 주거지 문제가 결국 출산율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까요?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사실 맞죠. 상당히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 낳아서 뭐 교육비를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뭐 유치원이니 뭐니 지금 사교육 시장이 대부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공교육 비용을 부담을 어느 정도 해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출산율이 높아질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공약들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돈을 계속 줬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아지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왜 아이들을 안 낳습니까? 첫 번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교육비하고 돈이죠. 아이들 키우려면 결과 돈이야. 교육비. 그리고 이제 출산 이후에 여자들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출산 이후에 애 낳고 취직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자마자 가난해지는데 애를 낳는 순간 완전 최극빈자로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급여를 적당한 수준에서 받는 소득 부모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냥 아껴서 잘 사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를 좀 더 짚어보면요. 일단 저희가 뭐 저출산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피부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정책들이 쭉 이어오고 있는데 이 정책들이 실효성을 발휘를 하는 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출산 심각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 겁니다. 만약에 저출산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요. 일단 우리나라를 지킬 군인들이 줄어들게 돼요. 군인이 감소한다. 군인이 감소한다. 현재보다 12만 3천 명 가량 줄어들 거라고 몇 년도가 되면 그렇죠? 2050년 정도가 되면 2050년. 군 병력이 현재보다 12만 3천 명 가량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국방도 그러면 경제도 그러겠죠.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2016년 현재가 정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내년부터는 계속 감소한다고 보면 되고요. 현재는 생산 가능 인구가 3,700만 명인데 2050년이 되면 2,50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일까요? 2050년 정도면 대략 5천만에서 6천만 정도라고 보면 2,500만 명이 나머지 2,500만, 300만 명을 벌어먹여서 살려야 된다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통계치가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대충 계산만 해봐도요. 지금 우리는 국민연금 부어가지고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 국민연금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퇴할 시점에는 국민연금을 부양할 만한 아마 그 밑에 세대들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진짜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국민연금이 그 공적 자금에서 대단히 큰 그 기관 자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에다 넣었다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펀드나 주식에다 넣었다 빼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냥 그 돈을 가만히 둬가지고 줘갖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언제나 돈을 따느냐? 아니죠. 한꺼번에 몇백억, 몇천억 확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메꾸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뭐 대안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러고. 국민연금 자체도 줄어들어요. 2044년이 되면
적자로 바뀌고요. 네. 그리고 2060년이 되면 완전 고갈이 됩니다. 내도 마이너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국민연금을 내잖아요. 우리 다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그렇죠. 네가 몇 살에 은퇴하면은 그때 당시 금액으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뭐 몇십 년 그때는 그게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지금 한다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예. 어불성설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그거를 공약에 불과해요. 그거는 진짜 빌공짜. 예? 그거는 진짜 공약에 불과해서 나중에 그렇게 안 되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 당시에 과거에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놓은 건데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라 우리가 다 늙었는데?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아세요? 네. 노동력이 감소됩니다. 노동력이 감소되면 생산력이 저하됩니다. 네. 그러면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면 내수 시장이 위축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사회 보장이 부담이 증가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체적인 위기가 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민들이 총체적인 위기감을 느끼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네.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해야만이 국가가 살아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고요. 네.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산 대책을 세워서 효과를 보고 있는 나라도 제법 있습니다. 아, 어느 나라? 예, 스웨덴하고 예. 프랑스가 좀 대표적인데요.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 GDP 대비해서 예. 이 산전휴가나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가족 정책에 들어가는 비중이 0.57% 정도랍니다. 예. 그런데 OECD 평균은 2%가 넘습니다. 아, 굉장히 예. 적은 수치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웨덴하고 프랑스는 제법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나라는 어느 정도냐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GDP의 2.9%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주요 정책으로는 출산휴가가 여러분들 굉장히 부러워하실 거예요. 480일입니다. 출산휴가 480일에 쌍둥이를 출산을 하면 180일이 추가가 됩니다. 예. 엄청나죠. 네, 거의 우리나라는 지금 2년을 근로기준권에서 줍니다. 2년을. 네. 네. 우리나라는 90일이죠. 90일. 예, 예. 산전 산후해서 90일이라고. 네. 충분히 아이를 낳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요. 이 밖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99년에 이 나라가 1.5명이었대요. 출산율이. 예. 그리고 예. 2014년에는 1.9명으로 0.4명, 예. 이제 2명에 가깝게 늘었죠. 많이 늘었네. 2명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보고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1.2명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1.2명입니다. 현재. 1.2명. 네. OECD 국가에서 낮더라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GDP의 3% 이상을 이 출산 관련 정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각종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낳으면 무조건 수당을 주고요. 아이가 네. 조금 크면 또 수당을 네, 주고 네. 두 명이 되면 수당을 주고 세 명이 되면 수당을 주고 휴가 가면 수당 주고 또 전부 다 출산- 현금 지원이에요. 출산 관련 의료비도 지원하고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의 90% 이상이 나라에서 지은 유치원을 다닐 수 있대요. 무료로. 그렇지. 네, 그래야 이 정도는 돼야 네.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이제 좀 둘째도 생각을 해볼까라고 그 정도가 되겠죠.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건 순전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 스스로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게 왜 애를 안 낳냐면 한 단어로 저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니들이 애를 안 낳으면 나라가 이렇게 망할 거야라는 불안감으로 다시 한번 또 더 불안을 하면요. 일단 나부터 살자고 보지 그거를 그렇게 인식 개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논의의 초점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물론 저출산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는 예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아젠다로 해서 젊은이층에다가 그거를 겁을 주기 시작하면서 뭘 해보겠다? 그런 아니란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물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적으면 집이 이렇게 많은데 집이 남아 돌겠죠? 부동산 시장 폭 망할 거예요. 거기에 딸려있는 식솔들도 다 망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럼 결국은 그 부동산은 남을 거란 말이죠. 예, 남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젊은 층들이 집값 때문에 결혼을 못하거나 집값 때문에 극빈층으로 전락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청년들이 젊은 그 가임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뭔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그런 제도들의 면면을 보세요. 네. 그 제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안정감을 주잖아요. 불안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출산율이 극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이용을 해서 애를 낳게 하겠다? 그건 진짜 아니란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정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우리 국민도요. 우리가 사는 문제니까 그런 출산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